드넓은 배들 평야. 이 풍요의 땅에서 지난날 역사의 소용돌이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105년 전 호남 들녘엔 새 세상을 바라는 사람들의 풍물소리와 깃발로 가득 메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깃발들 사이로 선봉에 선 한 사람이 있었다. 전봉준. 오래전 그는 죽었지만 결코 죽지 않았다. 녹두 장군으로 때론 팔왕새로 100년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보시자 영웅으로 살아있다. 그리고 100년 전의 조선과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결코 변하지 않았다. 전봉준이 고민했고 싸워야 했던 문제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전봉준의 고뇌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지금부터 법학 관원과 일본 영사가 함께 신문하여 공정히 처리할 것이니 일일이 바로 고하라. 일일이 바로 고하겠소. 너의 이름은 무엇인가? 전봉준이요. 그럼 전녹두는 누구인가?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지 내가 지은 게 아니요. 나이는 몇 살인가? 41살이외다. 무슨 일을 하는가? 훈장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어느 고을인가? 태인, 산이면 동국이요. 그곳이 너의 출생지인가? 아니요. 나의 출생지는 흔히 전봉준의 생가로 알려져 있는 정읍 이평 조소리집. 그러나 이곳은 전봉준의 생가는 아니다. 전봉준의 출생지는 고창읍 당촌마을이라는 것이 정설로 얘기된다. 전봉준은 이 마을에서 10대 초반까지 살았는데 이곳에는 어릴 적 전봉준에 대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여기서 그 조그마한 이 당 찾는데 그 악을 쓰고 호령을 하면은 그 연배 또래 중에서는 골목 대장 노릇을 하고 언제고, 그리고 여기 고창천이 있는데 이 저쪽 도산 마을하고 이 마을하고 그 아이들끼리 그 보름날에 그 이 불놀이 하잖아요. 이거 싸움할 때는 언제고 그 전봉 장군이 그 시야로가 대장 노릇을 하고 조그마한 이 땅따른 이렇게 그냥 악을 크게 쓰고 그러면 도산 마을이 쩌렁쩌렁 울리고 그랬다고는 그 고로들의 증언을 다 들을 수 있었어요. 전봉준의 아버지 전창혁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그가 오랫동안 서당 훈장을 했고 또 양반은 아니지만 상당한 지식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양반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놈처럼 행세한 것도 아니고 했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현실 문제에 있어서도 민감한 부분도 있었던, 지금 말하자면 농촌 지식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당촌마을 이후로 전봉준은 자주 이사를 하게 된다. 먼저 전주 구미리, 지금의 완죽은 봉동읍을 거친 후 원평, 지금의 정읍 감곡으로 이주한다. 소년기를 원평에서 보낸 전봉준은 이후 김제시 금산면 거야 마을에서 살다가 20대 후반쯤 태인 산외면 동곡리, 지금의 정읍시 산외면으로 이주한다. 그러다가 부부 봉기가 일어나기 몇 해 전부터 고부에 정착하게 된다. 부평초처럼 한 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생활, 왜 전봉준 집안은 이곳저곳을 떠돌아야 했을까? 당시 전봉준 집안은 그렇게 부유한 그 집안은 아니었다고 보입니다. 당시 이제 그 할아버지 때부터 상당히 이제 몰락해가지고 지방에서 살아가기 오히려 그 힘들었던 그런 그 뭐랄까
중소농 이하의 상태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봉주는 생활하는 과정에서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닙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집안이 몰락하고 연결됐다고 보이거든요. 고부에 정착한 후 전봉준이 한 일은 동네 서당 훈장이었다. 회고록 성남유고에서 박문규 씨는 어렸을 적 전봉준 선생에게 직접 글을 배웠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당시 조소리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쓴 근대 조선사에도 전봉준 선생이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있다. 한편 김의화는 전봉준 전기에서 전봉준이 한때 사람들의 병을 치료했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유학뿐만 아니라 풍수와 전복 그리고 실학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사상에 관심이 많았다고 전하고 있다. 그때 너는 태인 땅에서 살았다는데 어찌하여 고부에서 봉기를 하였는가? 태인에 살다가 고부로 이사한 지 수년이 되었소. 그때 너는 고부 군수에게 양곡이나 세금을 강제로 빼앗긴 적이 없었는가? 없었소. 대부분의 고부 백성들이 다 강제로 빼앗겼는데 어찌하여 너는 빼앗기지 않았는가? 학문에 종사했기에 전답이라고는 서마지기에 불과했기 때문이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너만 홀로 피해가 없다고 하니 참으로 이상하지 않은가? 나는 아침에만 밥을, 저녁에는 죽을 겨우 먹고 살 정도이니 어찌 빼앗길 것이나 있었겠소? 가난했던 전봉준은 가족사 또한 불행했다. 그의 아내는 가난과 병 때문에 일찍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마을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아내의 무덤에 묵도를 올리는 전봉준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고 한다. 또 아버지 전창혁은 고부 군수 조병갑에게 농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진정했다가 매를 맞고 죽었다고 전해진다. 가정적으로도 전봉준은 그렇게 뭐랄까 여유 있거나 행복한 쪽은 아니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자기 그 부인이 병으로 일찍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아버지도 또 농민전쟁 전에 관가했던 관계 속에서 이제 맞아 죽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또 자식들도 그렇게 뭐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어쩌면 그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도 불구하고 더 큰 어떤 역사적인데 자신의 몸을 투신했다는 것은 뭐랄까요, 전봉준의 어떤 아픔 이런 것이 또 느껴지죠. 전봉준이 살았던 19세기 후반, 조선 사회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집권층인 민씨 세력은 온갖 비리와 부정으로 정권을 유지하기에 급급했다. 이런 중앙의 비리는 지방 관리들의 부정으로 이어졌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떠넘겨졌다. 국가와 지주의 가혹한 이중수탈과 착취의 대명사였던 삼정의 문란. 이로 인해 농민들이 짊어져야 했던 삶의 무게는 엄청난 것이었다. 더욱이 호남 지방은 농민들의 수탈이 가장 극심했는데 바로 풍성한 곡창지대라는 역설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그 당시 한 유생이 기록한 것에 의하면 서울에 동요가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동요의 내용이 뭐냐면 아들을 낳아서 호남으로 수령 보냈으면 소원이었겠다는 그 가사에 동요가 유행을 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 아들 하나 낳아서 그 아들이 호남의 수령으로 가면 그의 그 전제, 그러니까 재산을 모아오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 가족, 나아가서 그 임금까지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호남 지역 농민들의 삶은 다른 지역 농민들에 비해서 몇 배의
몇 배가 넘는 그런 세금을 부담해야 했다라고 기록에서도 확인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한 농민들의 투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1862년에 진주 밀란을 시작으로 불과 30년 동안 전국적으로 100여 차례에 걸쳐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 조선의 위기는 외부에서도 닥쳐왔다. 아무런 대책 없이 외국의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조선의 농업과 수공업은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게 된다. 이처럼 19세기 후반 조선은 안으로는 부패한 봉건 체제를 극복하고 밖으로는 밀려오는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야 할 두 가지 과제가 주어져 있었다. 너는 동학을 대단히 좋아한다고 하던데 과연 그런가? 그렇소. 왜 동학을 좋아하는가? 동학은 마음을 바로하고 만물을 공경하는, 즉 수심 경천의 도이기 때문이요. 소위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의이며 어떤 도학인가? 마음을 지켜 충효로 근본을 삼고 나라를 지켜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요. 동학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30년 전에 시작되었어. 1860년 수은 최재우가 창시한 동학은 경상도에서 시작, 강원 충청도를 지나 1890년대에는 호남 지역에 급속히 퍼져나간다. 동학도로서 전봉준의 행적이 보이는 것은 삼례 집회다. 1892년 동학교도들은 동학 포교의 자유를 전라 감영에 요구한다. 당시 삼례 집회의 기록이 있는 남원 동학사를 보면 전라 감사에게 호소문을 올린 사람이 전봉준이라고 기록돼 있다. 따라서 전봉준은 이 삼례 집회부터 동학 지도자로서 부상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공주와 삼례 집회가 별 성과 없이 끝나자 다음 해 동학교단은 서울 광화문 앞에 엎드려 상소를 올린다. 동학의 공인을 조정에 정식으로 요청한 것이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광화문 복합 상소 기간 동안에 서울의 외국 공사관과 교회당에 괴소가 나붙는다는 사실이다. 괴소란 오늘날의 대자보로 그 내용은 서양인과 일본인을 강력하게 배척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외국인에 대한 배척 의식, 즉 척양척외는 포교 인정만을 요구하던 당시 동학 지도부와는 다른 입장이었다. 그럼 이 척양척외 운동은 누가 한 것일까? 동학 내부에서도 서장옥 세력이라고 그분들이 아주 그런 것을 특별히 주장한 사람들인데, 그분들하고 또 서장옥 세력과 일정하게 손을 잡고 있는 남접 세력들, 즉 말하자면은 전봉준이나 김계남 같은 분들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봉준의 행적이 다시 보이는 곳은 1893년 원평 집회다. 광화문 상소가 별 소득이 없자 동학교인들은 다시 전라도 원평과 충청도 보은에서 집회를 벌이게 된다. 당시 원평은 전라도에서 동학의 세가 가장 강한 곳이었다. 전라감사 김문현과 고종의 대화가 기록된 일성록에는 호남에서도 금구 원평에 동학도가 가장 많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동학교문 측 기록인 시천교역사를 보면 원평 집회의 주도자가 전봉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원평 집회는 이제까지의 집회 중 가장 정치성이 강한 것이었다. 다른 곳은 순수하게 교조 신원운동 차원의 집회였는데 유독 원평에서만은 조선왕조 500년의 그 부정부패를 규탄하고 외세에 대한 그 척외양 운동이 집요하게 여기서 전개되었다는 데 특색이 있어요. 1893년이 저물어갈 무렵 전봉준은 봉기의 서막을 준비하고 있었다. 전봉준을 위시로 한 20명의 선각자들이
고부면 신종리에서 구체적이고 강력한 봉기를 계획하는데 이를 담고 있는 것이 이른바 사발통문이다. 난내 난리가 났어. 에이 참 잘되었지. 민중들의 새 세상을 향한 열망이 담긴 이 사발통문에는 대단히 급진적인 4가지 결의사항이 적혀있다. 고부 업성을 점령하고 거기서 군기나 무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전주 가명을 점령하고 서울로 간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예사스러운 사발통문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이건 고부 군수 이상의 무엇을 그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때 좀 더 비약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혁명 사상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도. 당시 고부는 군수 조병갑의 수탈이 크게 달해 있었다. 갖가지 비리와 부정으로 고부 백성들의 돈과 노동을 빼앗았고 만석보에서 드러나듯이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징수하여 사람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다. 이러한 조병갑의 학정을 시정코자 전봉준은 2차례 시정 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당하는 쪽은 오히려 백성들이었다. 이제 남은 건 봉기뿐이었다. 그러나 한 인간으로서 또 한 가장으로서 전봉준의 결심은 쉽지만은 않았다. 사회적인 부정부패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그것을 어떻게 시정돼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이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별개의 차원이고 또 그 행동으로 옮겨갈 때 과연 자기 개인의 가족이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그것을 가족적인 또는 그 동네나 지역을 넘어서서 국가사회 전체를 위해서 내 한 몸 바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각오는 그냥 간단히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병갑이 처음부터 학정을 행하였다면 무엇 때문에 즉시 봉기하지 않았는가? 처음에는 모든 백성들이 참고 또 참았으나 결국에는 견디다 못해 부득이 봉기하였소. 기포할 때 너는 무엇 때문에 주무하였는가? 사람들이 모두 나를 주모자로 추대하기에 그 말을 따랐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너를 주모자로 추대하였는가? 사람들이 비록 수천이나 어리석은 농민들이고 나는 문자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요. 너는 고부 군수로부터 피해가 없었는데도 주모를 하다니 그 이유가 참으로 궁금하구나. 한 몸의 피해 때문에 기포하는 것이 어찌 사내의 일이라 하겠소. 대중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괴롭히는 폐단을 제거하고자 하였소이다. (1894년 1월) 고부. 마침내 농민들의 분노가 봉기의 횃불로 타올랐다. 그날로 관할을 점령한 이들은 더 이상 순박한 농민이 아니었다. 불의에 맞서 하나로 뭉친 당당한 농민군이었다. 전봉준이 이끈 이 고부 봉기는 이전의 숱한 밀란들과는 차원이 달랐으니 이는 단순하고 우발적인 밀란이 아닌 전봉준의 오랜 야심과 치밀한 계획에 뒷받침된 바로 준비된 봉기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2달 동안의 고부 봉기도 결국 해산의 길을 걷게 된다. 이는 농민군 내부의 동요와 신임군수 박원명의 회유책에 농민들이 설득당한 것이었다. 당시 농민들은 누구나도 다 농민들의 봉기가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면 그건 농민들의 요구를 주장하는 정도의 그 봉기가 아니라 나라에 대한 역모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봉준을 비롯해서 고부 봉기의 지도부가 여기에서 봉기가 해산이 되면 우리는 얻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 봉기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거듭 주장을 했지만
결국 해산하고 말았죠. 이런 과정을 고부 농민분기가 해산하기까지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고부 농민분기 단계까지는 농민들의 의식이 또 농민들의 요구가 자기 지역의 문제만을 해결하면, 그러니까 자기 지역의 자기 수령의 수탈 문제만을 해결하면 이 상황은 끝날 수 있다라고 믿었다는 그런 시대의식의 한계. 전봉주는 고부 봉기가 끝나자 안핵사 이용태의 탄압을 피해 고창 무장으로 숨어든다. 당시 무장은 손화중의 최대 동학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고 또한 손화중은 전봉준이 가장 신임하는 동지였다. 이곳 무장에서 전봉준은 재봉기의 발판을 다진다. 그러나 이번 거사는 전봉준에게 큰 모험이었다. 그만큼 무장 봉기는 고부 때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었다. 군 지역을 넘어서서 전국적인 농민 봉기로 이제 성장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 결단은 군수의 확정을 시정해달라고 하는 요구 수준에서 보면 이거는 국가를 대상으로 전체 국가 사회의 폐정을 개혁하겠다고 하는 대단히 혁명적인 그런 결단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서 전봉주는 손화중이나 몇몇 동지들과 대단히 여러 날 동안 고심을 했을 것 아니냐. 고부에서 흩어졌는데 무슨 일로 다시 기포하였는가? 그 후 장흥부사 이용태가 안핵사로서 고부에 왔어. 그자는 봉기에 가담한 사람들을 무조건 동학도로 몰아세워 체포하였어. 당사자가 없으면은 그 처자를 붙잡아 잔혹하게 살인을 자행하는 거로 다시 들고 일어선 것이오. 그때 기포도 백성들을 괴롭히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하였는가? 그렇소. 그렇다면 조정에 있는 자들이나 지방 관리들도 모두 탐악을 저질렀는가? 조정에 있는 자들도 관직을 사고 팔기를 일삼으니 결국 내외를 막론하고 모두 탐악을 저질렀던 것이오. 재차 기포도 네가 주무하였는가? 그렇소. (1894년 3월 20일) 마침내 전봉준과 손화중은 결연한 의지가 서린 창의문을 세상에 널리 선포했다. 4천여 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무장을 출발한 전봉준은 고부를 단숨에 점령하고 백산으로 진을 옮겼다. 백산은 50m의 낮은 산이지만 교통의 요지인데다 고부 일대가 한눈에 들어오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나라를 반석 위에 두자 합니다. 백산에 모인 농민군의 수는 무려 8천여 명. 남원의 김계남 부대와 원평의 김덕명 부대까지 합류한 연합 농민군이었다. 이곳에서 총대장으로 선출된 전봉준은 백산 창의문을 발표하고 투쟁의 적이 다름 아닌 부패한 관리와 위세임을 보다 당당하게 밝히고 있다. 무장창의문은 매우 절제된 표현을 조심스럽게 백성들로부터 반란을 일으킨 것이라는 지탄을 의심을 안 받도록 하기 위한 배려가 전면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산창의문에서는 아주 이제 당당하게 이것은 혁명이다고 하는 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군의 진격 소식을 접한 전라 감영군은 서둘러 남하하고 농민군도 전주로 가던 발길을 돌리고 전열을 청비한다. 이제 농민군과 관군의 싸움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이들이 격돌한 곳은 고부 인근의 황토제. 결과는 농민군의 대승이었다. 전봉준의 탁월한 전략이 빛을 발한 황토제 전투는
전라도 일대로 세력을 넓힐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황토현 전투에서 사기가 더 높아진 농민군은 정읍, 고창, 무장, 영광 한 평을 차례로 점령하고 장성까지 남하한다. 일명 장태 싸움이라 불린 장성 황룡촌 전투. 농민군은 다시 한번 승리의 희열을 맛보게 된다. 더구나 상대는 조선 최고의 정예부대인 경군이었다. 다시 북상하여 정읍, 태인, 원평을 거쳐 전주에 도착한 농민군. 그들은 용머리 고개에 진을 치는데 당시 전주성은 몇 명의 군졸만이 지키고 있었다. 장군으로 변장에 잠입한 농민군은 성 안을 순식간에 총소리로 뒤덮으며 물밀듯이 밀고 들어왔다. 다음 날 아침, 전주성은 농민군의 함성 소리와 깃발로 뒤덮였다. 호남의 심장부인 전주성을 점령한 것이다. 전주성을 점령하니 무엇을 행하였는가? 그 후 경군이 뒤따라 완산에 이르러 용머리고개에 진을 쳤소. 그리고 성중을 향해서 대포로 공격했는데 그때 경기전이 훼손되었소. 이 연유를 경군에게 알렸더니 경영 내에서는 회유문을 만들어서 너희 소원에 따르겠다 하는 통지를 보냈소. 그래서 우리는 이에 감격하여 해산하였소. 전주성을 점령한 것은 언제이며 해산한 것은 언제인가? 작년 4월 26, 7일간에 전주에 들어갔고 5월 5, 6일간에 해산하였소. 전주성을 점령한 전봉준과 농민군은 뒤따라온 경군과 몇 차례의 공방전 끝에 협정을 맺는다. 이른바 전주화약. 전봉준은 농민군의 요구 사항을 전제로 관군과 타협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하나의 의문이 생긴다. 전주성까지 점령했던 전봉준이 왜 곧바로 서울로 진격하지 않고 관군과 타협을 맺은 것일까? 전주화약을 맺게 된 것은 당시 객관적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주화약을 맺을 당시에는 청군과 일본군이 이미 한 번도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것을 농민군이 전주화약을 맺지 않고 계속 그게 옹성하고 서울로 직행한다 하면은 아마 그 중대한 사태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오히려 화약을 맺고 현명하게 그 후퇴하는 것이 다음에 농민 전쟁을 유리하게 이끄는 것이라고 전봉준 판단했다고 봅니다.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 힘겨루기를 하고 있던 일본과 청나라. 이 두 나라에게 농민군은 가시 같은 존재였고 동시에 조선 침략의 좋은 기회였다. 이런 상황에서 전봉준은 고심 끝에 신중한 선택을 한 것이다. 전주 화약을 빨리 맺어서 일본군과 청군을 한반도에서 물러가게 하기 위하여 조정과 특히 그 전라관천사 김학진과 타협을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주 화약을 제안한 것도 먼저 전봉준 측이었고 전봉준 장군이 당연히 조정이 들어줘야만 할 것을 절제해서 제출해가지고 화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보통 농민전쟁이라고 부르는 또는 농민혁명운동이라고 부르는 대사건의 지도자들이 잘 할 수 없는 전봉준의 독특한 특징이고 그 특징의 초점은 언제나 국가, 나라의 민족의 미래와 관련시켜서 농민 문제를 생각하는 큰 그릇, 큰 전망.
열흘 정도 전주성을 점령했던 전봉준과 농민군은 폐정 개혁과 신변 보장을 약속받고 일단 철수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결코 단순한 해산이 아니었다. 고향으로 돌아간 농민군은 전라도 일대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새 세상을 향한 그간의 염원들을 이루어 나간다. 신분제도를 폐지하고 삼정의 피해를 제거하는 등 이른바 폐정개혁을 실시한 것이다. 당시 집강소 활동이 적혀있는 황현의 오화 기문에는 전봉준이 실질적인 전라감사 역할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농민이 지방 정권을 수립해서 지방 자치 정치를 한 것입니다. 농민에 의한 농민의 정치가 호남 일대에서는 민주적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신 있게 강령과 폐정개혁 요강을 작성한 것이죠. 전라도가 농민군의 통치에 들어갔을 때 일본은 조선 침략을 앞당기게 된다.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한 일본군은 이제 청나라에게 그 총칼을 들이댔다. 이 청일전쟁에서 예상을 뒤엎고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서 이제 조선은 일본의 수중에 놓이게 됐다. 일본군의 경복궁 침몰 소식이 온 나라에 퍼진 7월, 전봉준은 다시 봉기를 준비한다. 이제 적은 부패한 관리들에서 조선을 노리는 일본으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농민군을 모으고 무장을 강화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다시 9월에 기포할 때 모인 사람은 전부 몇 명인가? 4천여 명이요. 다시 기포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당신네 나라 일본은 개화를 한답시고 우리 백성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또 선전포고도 없이 군사를 데리고 들어왔어. 또한 서울 성안으로 들어가서 야밤에 궁궐에 침범하여 주상전하를 놀라게 하고, 그래서 우리 시골 선비들은 오직 임금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기를 이기지 못하여 의병을 규합, 일본 군대와 접전하여 왜 우리 조선을 침범하였는지 묻고자 하였던 것이오. 그 소리를 들은 후 군중을 일으켜 우리 일본을 치는 일을 의논한 곳은 어디인가? 삼내역이요. 1894년 9월, 칼노래를 높이 부르며 전봉준은 삼내에서 다시 일어선다. 이제 전봉준과 농민군은 나라를 구하는 의병이 된 것이다. 삼내에 투쟁본부를 설치한 전봉준은 각지의 농민군을 삼내로 집결시켰다. 그러나 모든 일이 뜻대로 풀리지만은 않았으니 바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던 남원의 김계남 부대가 합류하지 못한 것이었다. 전봉준으로선 또 한 차례 고뇌의 순간이었다. 그 4,000명을 집결했을 때 김계남 장군은 삼내로 오지 않고 바로 금산을 통해서 청주 병령을 공격했거든요. 어떤 점에 있어 공주 전투를 앞두고 이런 분산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옳고 그르고 이전에 일단 한 곳에 역량을 모을 필요가 있었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전봉준 장군의 그때의 결단과 고뇌가 함께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한 달이 출발해 여산, 강경을 거쳐 논산에 도착했다. 논산에서 만여 명으로 늘어난 농민군은 서울 입성의 주요 길목인 공주로 향했다. 한편 농민군의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던 관군과 일본군도 공주로 남하한다.
이로써 공주에서의 생사를 건 대혈전은 초일기에 들어간 것이다. 이인, 효포, 능치 전투를 전초전으로 드디어 일본군과의 접전은 시작됐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시작됐다. 전봉주는 공주성으로 가기 위해 우금치 고개를 선택한 것이다. 전봉준 부대는 우금치 정상을 향해 오르고 또 올랐다. 그러나 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일본군과 관군의 막강한 화력 앞에 농민군은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사흘 동안 치루어진 우금치 전투. 연합군의 무차별 사격 앞에 농민군은 계속 쓰러졌고 우금치 고개는 농민군의 피로 붉게 물들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죽어간 수많은 농민군의 원혼이 서린 한해 땅 우금치를 뒤로하고 남으로 전봉준 부대는 후퇴를 거듭한다. 전주에서 원평으로 후퇴한 농민군은 다시 원평 구미산에서 전투를 벌이지만 또 패배당하고 태인 전투를 끝으로 농민군도 완전히 해산된다. 이후 전봉준은 일본군의 추적을 피해 순창 피놀이로 피신한다. 이곳에서 전봉준은 재기를 노리지만 천운이 다한 것일까. 부하의 밀고로 전봉준은 결국 민병대에게 붙잡히고 만다. 실로 전봉준이 좌절한 순간이었다. 전봉준의 노력은 또 전봉준의 이상은 잘 아시는 것처럼 외세, 그 일본이라는 외세의 간섭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좌절되고 맙니다. 그래서 조선은 시대적 과제를 실현할 수가 없었고 결국은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던 거죠. 이 전봉준의 좌절은 이런 의미에서 비춰보면 전봉준이라는 한 인물의 좌절이 아니라 조선 농민 대중의 좌절이고 한국 근대사 흐름의 후퇴와도 그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좌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제 물어볼 것은 끝났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당신들은 나의 적이요, 나는 당신들의 적이라. 내 당신들을 쳐 없애고 나란 일을 바로잡으려다가 도리어 당신들 손에 잡혔으니 당신들은 나를 죽일 것뿐이요 더 이상은 묻지 마시오. 내 적의 손에 죽기는 할지언정 적의 법을 받지는 아니하리다. 만일 네가 우리 일본 정부에 몇 가지만 협조한다면 죽음은 면할 수 있다. 어떤가? 지금에 와서 어찌 그런 비열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오. 난 죽음을 기다린 지 오래됐어. 마흔 한 해의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한 녹두장군 전봉준. 그의 한맺힌 심정은 시가 되어 전해진다. 때를 만나서는 천하도 힘을 합하더니 운이 다하니 영웅도 어쩔 수 없구나. 백성을 사랑하고 정의를 위한 길이 무슨 허물이랴. 나라를 위한 일편단심 그 누가 알리. 온갖 회유를 다 뿌리쳤죠. 즉 벼슬을 못했으면 우리가 벼슬을 주겠다. 재산이 없으면 우리가 재산을 주겠다. 또 아까 말한 대로 당신의 뜻도 맞춰주겠다. 이랬어도 전부 거절했습니다. 이 자리가 내가 죽을 자리다 이제는. 그러니까 나는 죽겠다. 이것은 개인으로서는 그냥 용기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역사인으로서의 자기 할 일을 충실히 끝내고
죽어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결코 행복하지 않았던 삶. 그러나 전봉주는 개인의 불행에 주저앉지 않고 자신보다 더 불우했던 농민 대중과 조선을 위해 인생을 바쳤다. 억압과 착취에 시달린 농민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고 부패와 외세의 침략으로 쓰러져가는 조선의 마지막 힘이 되었던 전봉준. 비록 100여 년 전 전봉준의 행적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가 외쳤던 함성은 오늘까지도 살아있다. 과연 우리는 전봉준 장군이 이루고자 했던 그 자주적 근대화, 또 근대화와 자주화라고 하는 것을 말 그대로 온전히 지금 성취하고 있는가 자신할 수 없다는 말이죠. 여러 가지 요소에서. 지금 21세기를 앞둔 우리 현실에서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 민족 통일의 새로운 국가 체제를 실현해가는 일, 민족 자주성을 확립해가는 일, 이런 두 가지 일이 100년 전의 전봉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메시지고, 우리가 이 정신을 계승한다고 말한다면 바로 그 일을 해내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